최근에 짓는 아파트들은 예전처럼 도심 외곽에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도심의 주택가나 상가 지역, 심지어 아파트 사이에 고층 아파트를 새로 짓는 추세가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공사장 인근 아파트 입주민들의 소음, 분진 피해가 매우 심해지고 있는데요. 이에 따른 분쟁과 보상에 관한 질문이 많은 상황입니다. 친절한 생활 연구소가 알아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친절한 생활 연구소 김도형 소장 김소장입니다. 오늘도 우리 생활과 관련된 유익한 정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평생 공짜인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유익한 정보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주변 공사로 인해 소음, 분진 피해를 당했을 때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입주민의 민원을 한데 모으는 것입니다. 아파트에 따라서 대표회의가 진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아파트가 소음 분진 대책위원회를 따로 만들어서 비용과 업무의 혼선을 막고 있습니다. 대표회의에서 그대로 진행하는 것은 별다른 것이 없기 때문에 오늘은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어서 하는 방법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대위를 만들 때는 발기인, 즉 최초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자는 제안을 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은 대표회의에서 해도 되고 피해가 심각한 곳의 입주민이 관리소에 요청해도 됩니다. 그럼 이 발기인에 의해서 최초 모임이 만들어지게 되고 첫 모임 또는 두 번째 모임에서 임원단을 구성하고 회칙과 운영비에 관한 규정을 포함한 회칙을 만들고 총회 때 그 회칙을 통과시키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대표회의와 회칙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세무서에서 고유번호증을 받을 수 있으며 이렇게 받은 고유번호증으로 비상대책위원회 명의의 은행 계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계좌에 운영에 필요한 기초자금을 모을 수 있게 되고 이 계좌는 나중에 비상대책위원회 활동에 사용되는 자금을 보관하여 지출하는 계좌로도 사용되기도 하고 배상금을 받았을 때 입금받는 계좌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 아파트의 예를 들어 기초자금 모으는 것을 설명드리면 800세대 입주민 중 총회를 한다는 공고를 보고 비상대책위원회에 참여한 사람이 약 30세대가 왔고 이 중 자발적으로 기초자금을 내고 비상대책위원으로 참여하겠다는 사람이 25명이 되었습니다. 돈을 내는 비대위원은 기초자금을 내는 대신 비대위 회의에서 발언권과 투표권을 갖고 보상금 수령 시 우선하여 기초자금을 돌려받는 권리를 갖습니다. 이 아파트의 경우 기초자금을 1인당 50만원씩 납부했습니다. 이렇게 모인 1250만원은 비대위 활동을 위한 현수막 제작, 교통비, 통신비, 시위도구 구입 등 다양하게 사용되며 협상이 잘 되어서 보상금을 받게 된다면 1차적으로 환급해주며 보상금을 많이 받았다면 이자 플러스 알파도 받는 조건이었습니다. 하지만 협상이 잘 되지 않을 경우 납부한 기초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나머지 일반 주민들은 자발적으로 비상대책위원이 될 수도 있었지만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대위의 의견을 존중해주는 참여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은 한 아파트의 예를 든 것으로 각 아파트마다 각자 사정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비상대책위원회의 정당성을 갖기 위해 주민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비상대책위원회의 활동비 사용과 보상금 수령, 나아가 차후 보상금 지급에 대해 주민들이 비상대책위원회에 위임을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이 없이 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상금 수령 및 지급까지 아무 이의가 없다면 상관없겠지만 법적으로 따져보면 소음과 분진 등에 대한 보상금은 주거하는 입주민 하나하나의 권리이기 때문에 적절한 동의 절차 없이 보상금 수령 및 집행을 했다가 애꿎은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에 이 과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누구에게 동의를 받아야 되는지 간단하게 정리하면
소음 분진에 대한 피해 보상은 공사를 하는 동안 살고 있는 입주민, 즉 사용자가 보상받는 사람이고, 1조 피해 및 조망권 피해는 주택의 가치가 하락하는 것으로 소유자가 보상받는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주요 판례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소음 분진에 대한 비상대책위원회의 위임은 살고 있는 사용자에게 받을 것이며, 1조권에 대한 비상대책위원회라면 소유자에게 받는 것이 맞을 겁니다. 이렇게 비대위가 구성되고 나면 모아진 비대위 회비를 사용해 활동을 시작합니다. 첫 번째 활동 대상은 우리의 피해를 증명하는 방법입니다. 현행 법으로는 주거지역이나 학교, 공공도서관 등이 인접한 시설의 소음 기준은 65dB이고 야간에는 60dB 이하입니다. 보통 전철이 달릴 때 소음이 65dB 정도입니다. 그리고 상업지역은 주간에는 70dB이고 야간은 65dB 이하인데, 신축 공사 현장의 소음이 위의 수인 한도를 넘으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소음 기준은 최대치가 아니고 5분간 들린 소음의 평균을 주변의 소음을 상쇄한 값이 기준치를 넘어야 단속이 됩니다. 단속은 기본적으로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여 공무원이 신고한 세대에 방문해서 공식 측정 장비로 측정해야만 인정이 되고, 일반인들이 스마트폰 앱 등으로 측정한 값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반인이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집의 소음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스마트폰에 소음 측정 앱을 다운받아 설치한 후에 수시로 소음을 측정했다가 기준치를 넘을 때 즉시 신고하여 공무원을 출동시켜야 됩니다. 하지만 참 안타까운 것이 지자체의 환경과 공무원이 몇 명 되지 않습니다. 한 팀 또는 두 팀이 넓은 구역에 담당을 하다 보니까 신고를 하고 몇 시간이 지나야 오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하지만 방구를 자주 끼면 응가를 하는 것처럼 신고를 자주 하다 보면 꼭 걸리는 때가 있습니다. 그만큼 입주민, 특히 비상대책위원들의 관심이 꼭 필요합니다. 늘 측정하다가 기준이 넘을 경우 바로 신고해야만 됩니다. 어떤 비대위의 경우 신고를 해서 기준 이상 소음이 측정돼 공사 현장이 과태료를 받는다면 그 신고자에게 신고 포상제를 주겠다라고 하는 비대위도 받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초기에 모았던 기초 자금의 힘이겠지요. 공사 현장 입장에서는 처음 단속됐을 때는 50만 원, 두 번째 단속되면 80만 원, 세 번째 단속되면 200만 원의 과태료가 나오고, 네 번째 단속되면 장비 운전 정지 명령이 나온다고 하는데, 문제는 처음 또는 두 번째 단속이 되면 그 장비를 다른 장비로 교체를 하면 과태료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합니다. 즉 0번부터 다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만큼 시공사에게 좋은 조건입니다. 하지만 피해를 보는 우리 입장으로서는 가장 큰 힘이 되는 피해 입증이기 때문에 이 신고와 측정을 절대로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더 많은 투쟁 방법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금액, 그리고 그 금액을 나누는 이야기는 2편에서 계속하겠습니다. 지금 화면 오른쪽에 2편이 나가고 있습니다. 클릭하셔서 한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주거생활과 밀접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친절한 생활 연구소,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 여러분이 함께하는 밴드나 단톡방 또는 페이스북에 올려주시면 더욱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친절한 생활 연구소 김도형 소장, 김 소장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